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 오늘 12월 31일 참 한 해 동안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열심히 역동적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부동산 개발의 사례 분석 및 전 참여자의 공개적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관 투자가들의 국내 및 해외 투자 사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토론해서 진행하실 분은 우리 한성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를 하셨고요. 경찰공제사업개발본부 본부장님으로 계시고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 지도교수님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실무적인 내용에서 건 한 15년 이상 실무 현장을 누비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분이죠. 김광영 우리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김광영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 주제가 부동산 개발 사례 분석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국내 및 외국의 투자 사례 내용인데요. 오늘 주제 내용이 전체적인 어떤 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연기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안에 이제 공제회든 통상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관들 투자는 어느 곳에 주로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뉴스에서 최근에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해 가지고 그건 이제 공모 사업인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먼저 연기금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의미하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연기금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을 보통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제회는 정확한 의미의 연기금은 아닌데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법인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공제법으로 이제 제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공제회까지 통상적으로 그냥 연기금이다 이렇게 좀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반적으로 연기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관 투자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제회의 본부장님으로 개발 본부장님으로 계시네요. 이 공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떤 분야 쪽으로 사업하고 계시는지? 일반적으로 이제 공제회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은 그 조직에 맞게끔 경찰 공제면 경찰이 이제 회원이고요. 군인 공제다 그러면 군인이 이제 회원인데 그 사람들이 각각의 이제 그 공제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얻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회에서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복지와 그다음에 이제 매월 납부하는 급여금을 가지고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연기금에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외국에 투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때는 언제부터였는지? 예전부터 이제 그 연기금들이 국내외는 물론이고 이제 국내 외국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는 한 2010년대 초반, 10년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시장성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외국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제 초반부터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외국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공제에서 네. 진행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고 경찰공제도 그런데 이제 외국에 투자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간접 투자 방식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간접 투자는 무엇이냐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보통 간접 투자 방식이고요. 직접 투자는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PF를 하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간접 투자가 있는데 외국에 투자하는 방식은 주로 간접 투자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주요 선진국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공제들 보면 동남아 쪽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그 기간이 5년에서 한 7년 정도 예. 이후에는 뭐 매각을 해서 매각 차익까지 이루는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피스를 갖다가 이제 매입을 한다 그러면 전체 매입 금액의 한 55에서 60% 정도를 저리의 PF를 받고요. 아, 그렇군요. 나머지들은 이제 기관들이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자산을 5년에서 한 7년 정도 갖고 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각 차익까지 해서 최종 이제 수익률이 나타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뭐 분기마다 6개월마다 수익과 관련돼서 배당을 받거나 매각을 해서 그 차익만큼 더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흐름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그 투자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속에는 우리가 이제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에 대한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또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제 모든 투자는 위험이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 투자하고 또 뭐 생각을 같이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손실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 몫이 아니고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손실, 위험, 그 다음에 수익 거기에 다 상견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야지만이 수익을 또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담당하는 뭐 직원들 또는 각각의 공제회들, 연기금들 이런 부분마다 다 이제 스타일이 틀릴 수밖에 없고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외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 나라의 그 자산운용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물론 그 나라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의 자산운용사와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같이 손잡고 이제 그 펀드 자금을 모집을 하는데 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무 인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산 규모 뭐 그런 걸 해서 상위권에 드는 보통 그런 자산운용사를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기관들의 그 담당자라든가 리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보통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못 가보고 이제 그냥 내부에서만 했는데 그거 있기 전까지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답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거기서 업무 협의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오피스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오피스에 대한 과거나 현재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를 각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국가 리스크도 한번 저희들이 뭐 체크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한다라는 그런 정답은 없고요. 보통 이게 크게 4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간다.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박사님이 아까 서두에 그 동남아에 대한 비중을 좀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어떤 종류 부분에 투자를 하는지
그거 한번 얘기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 쪽으로는 사실 저희 경찰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 다른 기관에는 이제 투자가 좀 돼 있지만 보통 보면은 이제 각 나라별 예. 그 나라에서도 또 지역별로 이게 많은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물건에 투자하라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추천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 현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래도 보편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예. 주요 선진국들 이제 오피스, 물류센터, 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등 이런 것들은 뭐 좀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예. 좀 보고 있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뭐 나라별로 좀 틀리지만 오피스, 주거시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지역별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그 나라의 자산운용사라든가 예. 이런 것 그런 쪽을 통해서 정보를 상세하게 저희들이 얻게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그 김광련 박사님은 네. 지금 현재 기관 투자 부분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야 쪽으로 그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해외 투자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만 어떤 비중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것이 또 그런 틈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예.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언어가 똑같고 예. 그다음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지역 위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또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외국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예. 상황이고요.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그 펀드 형태로 예. 외국에 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한번 체크해 볼 만 하고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 인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손실과 수익은 오로지 투자자들의 몫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외국 투자에 대한 그 기관 투자와 일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논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로 한번 이렇게 네. 시야를 좀 넓혀보죠. 네. 자,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네. 그 내용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외국하고는 조금 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 그다음에 직접 투자, 또 그다음에 이제 자산가들 관련해서 유입을 하는 예. 자산을 갖게 되는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예. 얘기해서 간접 투자다 그러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F라든가 직접 대출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공모 이제 나오는 부분들도 저희 참여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각 공제회들마다 이제 오피스에 매입을 해가지고 예.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해변가라든가 예. 뭐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리조트, 예. 호텔 이런 것들도 소유를 하면서 예. 그 다음에 회원들한테 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수익도 올리고 예.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대체적으로 뭐 크게 나눈다 그러면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지만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투자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예. 그다음 회원 복지까지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가 이제 서울에 보면은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내용이 많이 그 지금 현재 일산, 네. 김포 네. 이렇게 그 연결되는 그 단거리에서 네. 그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어떻게 투자 방식이 이루어졌는지. 그게 이제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자 사업을 보통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로 이전 시기하고 뭐 수익 방법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BOT, BTO, 예. BTL 등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산대교처럼 이제 교량을 기준으로 해서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시설물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5년이면 15년 동안 수익을 창출하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예. 아니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한다든지 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연기금이나 기관들도 참여하는 사람은 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광영 박사님하고 이렇게 자산관리 토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은 네. 박사님이 혹시 이메일이나 네. 자막으로 한번 넣어봐도 될까요? 핸드폰이나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예.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면서 보통 논문을 쓰게 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SPSS, 뭐 SAS,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근데 요새는 그건 좀 단편적인 것들이 많은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네.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그 장점이 많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해서 부동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꼭 배우셔가지고 예.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12월 32일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 박은선 자산관리 토크 TV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거에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 좀 던지고 싶네요. 자연의 섭리 그 내용은 우리가 공자가 얘기한 내용들이 있죠. 적자생존. 우리가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그 하나의 어떤 노력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대가를 가져가는 그 사필 규정이죠. 이런 내용들이 사람 살아가는데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더 새로운 어떤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 김광영 박사님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네.